안녕하세요. 니체의 명철 철학입니다. 오늘은 평등을 다룬 타란툴라에 대해서 할 텐데요. 먼저 좀 준비한 걸 가지고 평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체라고 하면 이 평등주의가 문제가 항상 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니체가 평등주의자인지 평등주의자가 아닌지 지금 학계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차별주의자, 불평등주의자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등이 무엇인지, 이 장에서 지금 평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평등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유평등, 평등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자유평등, 이 사랑까지도 사랑, 연대, 박애,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지만 박애라는 말보다 사랑이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대립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자유와 평등은 서로 다르고 대립되는, 또 사랑하고도 뭐 관계가 없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진보적인 사람들도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평등과 자유를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책들, 인문학 책들 보면 이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글을 쓰는 사람을 보기가 드뭅니다. 그런데 이 사실 자유와 평등, 사랑이라고 이 관계는 이렇게 대립된다기보다도 사실 이 하나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합니다. 더 맞습니다. 더 정확합니다. 평등과 자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본래 하나입니다. 하나.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죠. 이거 같은 것인데 그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만일에 자유가 없는 평등이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노예 상태가 되겠죠. 억압 노예 상태. 그런 거는 그 평등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평등이 없이는 자유가 과연 가능한가? 평등이 없이는 자유가 불가능합니다. 그 인간의 역사에서 프랑스 혁명으로 이제 그 자유 평등 뭐 이 사랑 이런 이제 구호가 나왔는데, 이런 이념이 나왔는데, 사실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탄생한 것이 불과 200년, 우리나라에는 뭐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 혁명 이후로 이제 뭐 자유시대, 뭐 평등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자유라는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그 신분제, 프랑스 혁명 이전에 그런 신분제, 차별, 그런 사회를 깨뜨렸기 때문에, 평등 사회로 어떤 사회 체제를 갖다 변형했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얻었을 때는 그 자유는 결국 평등을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만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그거는 자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유롭게 하는 것,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뭐 하하 중생이라고 하는데, 자기 혼자 성불되면 아무 의미가 없죠. 불교에서는 그 성불, 해탈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데, 혼자 자유로우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자유로운 것, 그게 바로 이제 하하 중생이고 그런 것인데, 그래서 신영복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최대치다, 최고의 형태가 바로 평등이다,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고의 관계도, 만일에 평등이 사랑이 없다면은 그 평등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평등이라고 그러면은 뭐 복수하고 정오하고 뭐 전쟁하고 그런 평등인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등도 항상 사랑을 전제해야 되고,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도 존재할 수 있지만, 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랑의 본능, 사랑하지 않고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긴 합니다. 자기 자신만 뭐 사랑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사랑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고, 사랑이 많이 받을수록 다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자유도 상상할 수 없죠. 또 자유가 없는 사랑도, 이것도 안 돼요. 자유 없는 사랑, 그것도 노예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자유와 평등, 이 사랑은 이런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그 동일선상에서, 또는 뭐 하나의 어떤 그런 테두리 내에서 함께 공존하는 그런 가치로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자유가 됐건 평등이 됐건 사랑이 됐건 그것은 반드시 도덕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도덕, 선을 전제하지 않는 자유, 평등, 사랑,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가 선을 행하는 자유가 되지 악을 행해서는 안 되겠죠. 평등도 마찬가지죠. 악의 평등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랑도 악을 위한 사랑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세 가지 어떤 이 개념은 반드시 도덕, 선이라고 하는 그런 도덕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또 도덕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철학을 또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 도덕을 뭐 인간의 어떤 본질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본질, 선은 인간의 본질적인 것인가,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철학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뭐 도덕과 자유, 평등 이런 것이 다 관계되는 것으로, 뭐 간단히 이 평등주의자 뭐 주의자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이 정도 자유, 사랑, 도덕 이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폭넓은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체를 평등주의자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니체가 자유주의인가 사랑주의인가 뭐 도덕을 알고 있는가, 인간에 대한 뭐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정확한가, 그것이 옳은가, 이런 문제를 다 따지고 봐야, 따졌을 때 니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것을 다 잘라버리고 평등 하나를 끌고 나와가지고 니체를 평등주의자가 아니다 또는 뭐 기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전혀 철학적이도 않고 어불성설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평등의 어떤 조건, 이것도 하나의 조건이죠. 평등의 조건, 자유와 뭐 도덕 이런 것은 다 이게 조건이 되는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그럼 참 평등의 조건, 평등이라고 또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평등의, 정말 참된 평등의 조건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반이기주의. 이기주의라면은 평등할 수가 없죠.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고 사회에 대한 어떤 타인에 대한 그런 관심과 애정과 그런 게 없다면은 그것은 평등한 사람이 평등주의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평등의 제일 조건은 이기주의에 반한다. 이타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가 대단히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그랬는데, 그 보면은 거기는 인간의 이기주의가 얼마나 지금 극심한 문제가 되는지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였다고 생각됩니다. 뭐 연대 뭐 이런 거 사랑 이런 것은 전혀 모르고 오로지 자기 이제 가족 이기주의, 가족 하나만 뭐 혼자만 오히려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악행을 하는 그런 이기주의 어떤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 이기주의자가 과연 아닌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 사회 이 이기주의는 많은 데에 또 가겠습니다. 그럼 거의 뭐 사회를 좀먹는 그런 것이죠. 이 이기주의는 아주 심각한데, 이런 이기주의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평등한 사회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등 조건은 이제 반종교주의, 종교적인 사람들은 평등과 사실 무관합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신의 노예로서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을 존재하고 인간은 신의 노예에 불과하기 때문에 평등이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종교인들도 대단히 이기적입니다. 그네들은 자기 종교, 자기 신을 믿지 않으면 다 이제 배타하고 배척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기적이하고 이 문제가 또 종교인에서 큰 문제가 되고, 뭐 기복신앙, 뭐 이기주의, 이제 기복신앙 이런 것도 심하죠. 그리고 반과학주의, 뭐 이것은 조금 이야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여튼 과학이라고 하는 거, 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뭐 객관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객관적이 않습니다. 오히려 뭐 신화라고 얘기도 하고, 과학이라는 것이 뭐 종교다, 과학과 종교는 거의 구분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과학이 결정적인 것은, 과학은 이기주의입니다. 과학이라는 그 인간을 어떻게 해서 이기주의가 되냐면, 그 과학의 그 뭐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제 데모크리스의 그 원자론이라고 있는데, 그 원자론에서 그 원자에서 이제 이 인간 개인이라는 그런 말이 성립했을 정도로 과학의 시작부터 벌써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인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에, 과학이 인간을 어떻게 보냐 하는 이것이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과학에서는 인간을
요즘 현대과학은 다이어트 하면은 인간을 동물이라고 이렇게 이제 격화를 해버린 거죠. 동물이라고 이렇게 정의해버리면은 종교와 마찬가지. 종교에서는 인간을 어떤 노예다 이렇게 신의 어떤 노예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기에 평등이 들어설 여지가 없는 거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도 인간을 갖다가 동물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해버린 겁니다. 현대과학은 동물뿐만 아니라 뭐 요즘에는 인간을 기계, 물질, 심지어는 우주과학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그냥 인간이 아니라 지구조차도 그냥 티끌, 우주의 하나의 티끌에 불과하다. 이렇게 인간을 정의해버리면은 여기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도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주의는 이렇게 반평등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학과 종교는 그런 면에서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신의 노예로 간주하는 것이나 인간을 그냥 한낱 동물이나 기계로 간주하는 것이나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경제주의도 경제주의를 고수한 경제제일주의, 경제만능주의 이런 거 자본주의 사회라든가 문화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고 학문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오히려 경제 자본 제일주의 이런 걸 가지고는 평등할 수가 없죠.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런 어떤 야만적인 그런 현상이 그래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이 경제 제일주의, 경제 만능주의 요것과 평등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주의 요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가족 이기주의 이게 심각하죠. 가족 이기주의 이러면 사회로 어떤 그런 어떤 확장, 이런 연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기생충 그 영화도 이제 가족주의하고도 그것도 관련되는데, 하여튼 그런 걸 보면 우리 사회의 이 연대라고 하는 거, 이런 어떤 박애, 이런 정신이 너무 없기 때문에 거의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이런 것을 다 이제 극복을 해야만이 되는데 이 지금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것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평등이 정착할 수 없는 이런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도 해야 되고 과학의 문제도 우리가 발견해서 과학을 제대로 잡아야 되고 경제적인 이런 관념도 바꿔야 되고 가족주의에서 좀 벗어나야 되고 좀 사회적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마지막 이거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평등이라는 문제를 갖다 인간에만 한할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제 자연하고도 자연과 어떤 그런 평등도 지금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이 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해가지고 지금 자연 재앙이 이거 아주 극심해지고 있는데 요런 이제 우리 자연주의, 자연과 인간과 하나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으로까지 이제 연결돼 자연주의, 생태주의 이런 것도 우리 사회에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자연주의 이런 것이 만약 빠져 있다면은 이것은 온전한 평등주의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지금까지 5천 년 역사를 지배해 왔는데 이제 인본주의에서 좀 탈피해서 자연과 공생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그 진정한 평등주의자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니체는 이런 것을 다 이제 감안해서 이제 평등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 평등의 조건들은 수십 가지로 나열할 수 있는데 하여튼 요 6가지 정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또 이런 것들은 68혁명에서 많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 68혁명이 니체 철학을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68혁명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극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68혁명에 대한 그런 생각이 그런 전혀 그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평등의 길이 상당히 멀다고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희망을 접을 때는 아니죠.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타란툴라는 여기 타란툴라 여기서부터요. 타란툴라는 이제 종교인들 목사 신부 그런 사람을 이제 이야기했죠. 그리고 평등을 주장하긴 하지만 종교에서 이제 평등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평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복수심에서 발휘된다는 복수심에서 그걸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상이 우리들의 복수심의 폭풍으로 가득 차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정이다. 근데 니체는 여기서 이제 복수라고 하는 것이 그 개인적인 그런 복수를 지금 비판하는 것이고 복수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영어에도 그 긍정적인 복수가 있고 부정적인 복수, 리벤지, 어벤지 그런 또 차이도 있죠. 그래서 요 복수라는 말 자체가 어떤 맥락에 따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공적인 복수 그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 문장은 어떤 그 니체 문맥의
바꾸면은 니체의 어떤 주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공적인 요 복수를 공적인 복수라고 부르면은 공적인 복수 이런 말은 뭐 다른 말로 이제 응징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뭐 정의를 바로 세운다 뭐 그런 거는 다 이제 응징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응징 이런 게 없이는 정의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과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적인 그런 의미를 여기서 주면은 니체의 주장하고도 되는 것입니다. 니체가 세상을 폭풍으로 휘몰아치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정의를 이룬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은 초인의 어떤 그런 사상을 그런 어떤 대변하는 말로도 이것을 선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맥락이냐 따라서 이제 그 의미 해석을 정반대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니체는 그 모든 언어가 뭐 사실과 어떤 그런 가치를 정확하게 뭐 제대로 완전하게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한 50% 정도까지 그런 얘기도 했죠.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은 다른 의미로도 다르게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와 동등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고 모욕을 주리라. 그리고 평등의 여지 이것 자체가 앞으로 덕의 이름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가진 모든 것에 반대해 함성을 지르라. 타란툴라의 마음을 가진 것 이들 이렇게 맹세한다. 동등하지 모든 복수와 모욕을 준다. 이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평등의 이름으로 평등을 지향하는 평등을 항의하면서 이렇게 복수로서 모욕을 주리라. 그런데 이제 평등을 설교하는 자들이 무력감에서 오는 또 아까는 지금 복수심에서 평등을 이야기하는데 평등이 나온다 그랬는데 또 무력감에서 이렇게 무력감에서도 평등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무력감에서 그러니까 무력감에서 복수를 하고 또 이제 무력감에서 어떤 힘에 큰 힘에 도달할 수 없을 때는 그런 어떤 무력감을 느낄 때 끌어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력감에서 힘을 가진 모든 것에 반대한다 이 말은 힘을 가진 것을 끌어내린다 이 말이죠. 힘을 가진 것들을 평등에 모두 이게 폭군의 망상, 뭐 광기라고 보도 됩니다. 그대들의 마음속에서도 평등을 외친다. 그대들은 항상 은밀한 폭군 중에 은밀, 뭐 은큼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뭐 복수라는 것이 그런 거죠. 복군적인 욕망, 이런 복군적인 욕망, 폭군적인 욕이 복수하고 마찬가지 복수심이 그 폭군적이죠. 복수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적인 감정, 원한 감정 뭐 이런 것에 의한 거기 때문에. 구겨진 자존심, 억눌린 질투심, 그대들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을 줄 모르는 자부심과 질투심 이것들이 불꽃이 되고 광기 어린 복수심이 되어 그대들의 마음속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 상하고 뭐 이런 거 다 열등감이죠. 억눌린 질투심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광기 어린 복수로서 이제 복수심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아버지가 침묵했던 그것을 아들을 발설하기 마련입니다. 아들은 발설하기. 그러면 나는 이따가 하면 아들이 아버지의 폭로된 비밀이다. 요거 이제 저번에 인간 세습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아버지의 어떤 그런 삶이 다 아들에게 그대로 이제 그 세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좋은 것이 세습이 되면 다행인데 어떤 인간 세습에서도 그것은 어떤 나쁜 것들이 다 이제 폭로된 비밀, 나쁜 것들이 다 이제 세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낙타 비유로 들면은 낙타적 세습, 인간의 낙타적 세습, 뭐 이렇게 되면 그건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복수심들이 이렇게 세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마치 열광하는 자들과도 같다. 그러나 그들을 열광케 하는 것은 심장이 아니라 복수심이다. 심장, 뭐 뜨거운 심장이라 용기 뭐 그런 의미도 되고 열정, 복수심이다 이 말. 그리고 그들이 섬세하고 냉정해지도록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정신이 아니라 질투심이다. 여기도 정신 이제 이성 냉철했으니까 이성이 아니라 질투심이다. 그러니까 또 이제 무력감에서도 또 복수심, 무력감에서도 평등을 얘기하고 이제 또 질투심, 시기심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평등을 갖다가 주장하고 평등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질투심. 그러니까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 동기가 평등을 요구하는 동기가 지금 계속 불순한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질투. 그들은 질투심에 이끌려 사상가가 된다. 그러나 이 질투심이 다 나쁜 건 또 아니죠. 질투심.
질투는 뭐 나의 힘 그런 말도 있는데 질투심에 이끌려 사상가 뭐 철학자고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의 질투의 특징은 언제나 너무 그러나 어떤 그 질투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위대한 뭐 성취를 이룰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너무 멀리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주 밖을 벗어나는 그런 거죠. 우주 밖을 벗어나서 뭐 천국을 만들고 뭐 종교에 기여하고 이제 요렇게 오바가 되어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멀리 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뭐 천국, 지옥을 만드는 거죠. 이거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그냥 끌어들여서 억지를 부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은 결국 지친 나머지 눈 위에 누워서 자야만 한다. 저들에게는 비탄할 때마다 복수심이 올려 퍼지고 뭐 한탄할 때마다 복수심이 나오고 그리고 뭐 찬양할 때도 또 악의가 스며 나온다. 그리고 재판관이 되는 것이 저들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지만 재판관 그러니까 뭐 처벌하는 그런 욕심이죠. 처벌. 벗들여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나 남을 처벌하는 충동이 강한 사람은 누구든지 믿지 마라. 그게 처벌이죠. 재판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게 불평, 불만, 뭐 이런 거, 무력감, 뭐 복수심, 그리고 원한 이런 것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재판하고 처벌하고 이런 어떤 것으로 조금 그 본능이 이상하게 분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큰 사건들이 뭐 하나 터지기만 하면 뭐 다 그렇게 외치죠. 뭐 죽여라, 뭐 가두라, 뭐 이렇게 다 어떤 그런 살기를 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재판관 뭐 되려고 한다 이런 불평 불만이 그렇게 항상 그런데 찌들어 있으면 그런 살기가 항상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큰 문제죠. 남을 처벌하는 충동이 강한 사람은 믿지 마라. 그건 니체는 그렇게 남을 처벌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비천한 종족이며 혈통에 속한다. 열등한 것이죠. 열등하기 때문에 불평, 불만, 뭐 이런 무력감 그런 거에서 이렇게 이제 타인을 갖다가 뭐 징치하고 뭐 처벌하려고 하는 그런 복수심이 들끓는 거죠. 그러니까 비천한 종족, 열등한 종족이다. 저들의 얼굴에는 형리와 염탐곤이 되는 그 형리라는 건 이제 사형 집행관을 얘기하는데 그런 이런 살기를 띈다는 것입니다. 염탐군. 자신이 정의로움을 과시하기에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믿지 마라. 참으로 그들의 영혼에 결핍된 것은 꿀만이 아니다. 말이 많은 것, 정의를 떠벌리는 이런 뭐 종교인들이 특히 그런데 그러죠. 진리와 정의를 떠벌리고 수많은 말을 하지만 이런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결핍이 되는데 그 결핍은 꿀만이 아니다. 그건 뭐죠? 뭐 양심, 뭐 이성 이런 게 다 없다는 겁니다. 양심, 이성이 없으니까 말만 떠벌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착하고 어려운 자임을 자칭할 때 잊지 마라. 그들이 바리새인이 되는 데 있어서 모자라는 것은 다만 권력뿐. 요거는 조금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벗들여 나는 뒤섞이거나 혼동되고 싶지 않다. 요 문장도 좀 중요합니다. 뒤섞이거나 혼동되고 싶지 않다. 요거 이제 평등을 갖다가 평등이라고 하는 거 이제 같은 평등이라는 것은 그냥 같음인데 이 혼동되고 싶지 않다. 이거는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다는 거죠.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제 같은 동일성인데 그 동일성 아이덴티티 그 동일성이라고 그러죠. 동일성, 정체성 뭐 같은 뜻인데 그 같다는 것인데 근데 이 니체는 좀 이제 평등이라는 말을 이렇게 동일성이라는 말로 바꾸면서 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뒤섞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어? 남과 다르게 이제 살고 싶다는 거죠, 이게. 같은 말인데도 동일 아이덴티티하고 이퀄리티하고 같음이라는 뜻인데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맥락에서 이제 평등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평등이 아이덴티티가 되면서 다른 의미가 되어버려요. 다른 것을 추구 나는 뒤섞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다른 존재가 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등에서 이제 또 다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모순의 묘미죠. 평등이라고 할 때는 그 평등 속에 모순이 또 들어있는 것이고 그 다름이 있는 것입니다. 평등이라고 해서 우리는 뭐 평등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그 변정법 그런 것을 이제 익혔으니까 평등이라는 말에도 모순이 들어있고 그 모순은 평등 속에 다름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진선미 속에 위악추라고 하는 그런 모순이 있다고 했듯이 평등도 언제나 평등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모순까지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등 속에는 다름이라고 하는 차이라고 하는 그 모순이 들어있고 이제는 이제 그 모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평등주의자가 되려면은 그 모순까지도 다른까지도 추구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 뭐 이 지금 비판하는 요 이제 타란툴라 이런 존재들은 그런 모순을 전혀 모르고 무조건 같다. 이제 기계적으로 그런 평등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나의 가르침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은 동시에 평등의 설교자인 듯한 그 니체는 이제 다름을 평등 속에 다름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니체의 어떤 가르침을 갖다가 설교하는 그런 것을 이제 모방하는 설교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이 타란툴라도 니체를 이용을 한다는 것이죠. 이용을 하는 게 사실 악용이죠. 타란툴라 평등을 설교하니까. 이런 독거미들이 동굴에 들어앉아 삶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으면서도 삶의 의지에 대해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해를 끼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독거미들 이런 종교인들은 사실 불평등주의자인데 평등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평등을 이야기하고 또 뭐 삶의 의지를 이야기하고 이런 건 다 이제 죽음의 설교자, 종교인들은 죽음의 설교인데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삶을 설교하고 평등을 설교한다 이 말이죠. 다 이거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다. 권력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설교, 죽음의 설교. 사실 죽음의 설교를 하면서 겉으로는 이제 삶에 대한 설교라고 얘기하는 거죠. 삶의 의지에 대해 말한다. 불평등을 이야기하면서 평등이라고 말한다. 이런 거죠. 물론 어떤 사실은 사정이 그렇지 않다면 타란툴라도 다르게 가르치리라. 타란툴라도 종교들도 다른 소리도 합니다. 이게 타란툴라 뭐 겉으로 평등만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은 오히려 차별주의 어떤 그런 차별주의를 향한 거죠. 다르게 가르치리라. 바로 타란툴라야말로 한때는 가장 혹심하게 세계를 비방하고 이교도를 화형에 처하게 된 자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뭐죠? 세계를 비방하고 이교도를 갖다가 화형에 죽이고 뭐 차별 정도가 아니죠. 이교도를 갖다가 차별 정도가 아니고 뭐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 건 뭐죠? 이게 차별주의라는 거죠. 종교가 평등을 내세우면 다른 종교하고도 그렇게 친해야 되고 그런데 다른 종교를 갖다가 배제하고 뭐 죽이고 이런 짓거리를 해왔다 이 말이죠. 평등을 말하면서도 사실은 차별 뭐 이렇게 그런 거 차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평등을 설교하는 이러한 자들과 뒤섞이거나 혼동되고 그래서 니체는 이제 이런 평등에 대해서는 이제 거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평등, 이런 식의 평등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내게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 말도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 평등의 의미를 모르면 아까 그 자유와 사랑, 뭐 박애 이런 도덕의 관계 이런 것을 모르면 요 문장만 가지고 니체를 반평등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단정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잘못되는 것이죠. 니체가 이제 인간이 평등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인간은 평등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와 다르게 말한다면 초인에 대한 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이라는 것인가? 그러니까 초인과 인간은 평등할 수 없죠. 이제 초인과 인간을 낙타와 사자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낙타와 사자가 평등하는 길은 없습니다. 낙타가 사자가 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사자가 낙타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자는 낙타를 엄밀히 말하면 낙타가 인간이냐 아니냐 그 이제 좀 깊이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사자와 낙타는 평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평등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요 이제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인간과 낙타, 뭐 아이 이렇게 이제 인간과 초인의 이런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니체가 초인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만일에 평등하다 그러면 초인을 부정하는 것이죠. 초인은 사자가 됐든 뭐 아이가 됐든 초인은 낙타가 될 수 없는데 그게 이제 낙타가 평등을 요구할 때는 사자를 끌어내리는 거죠. 아이를 낙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 그런 것은 이제는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청개의 다리와 좁은 판잣다리를 건너서 인간은 미래를 향해 돌진해야 한다. 그러니까 미래를 향하는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초인에 대한 사랑은 청개의 다리와 뭐 좁은 판잣다리 엄청난 고난의 길이죠. 청개의 다리, 뭐 좁은 길 이런 것을 간다는 것은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초인의 길이 험난하다는 거, 험난하다는 거. 미래를 향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는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평등에 대해서는 반대다 이 말이죠. 인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낙타로. 그래서 이제 요 길에는 더 많은 전쟁과 불평등. 그러니까 낙타와는 차별화가 되죠. 전쟁을 해야 되고 낙타의 세계, 낙타의 문화와는 전쟁을 벌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위대한 사랑, 나의 초인에 대한 사랑, 초인 세계에 대한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전쟁과 차별화 전략. 이렇게 해야 초인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적대관계의 과정에서 인간은 여러 가지 이미지와 유령의 발명자일 수밖에 없으나 또한 그들의 이미지와 유령을 동원하여 서로 간에 최고의 전쟁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령이라고 했죠. 유령, 이거 사상이라고 했죠. 사상, 유령. 서구에서 이 유령이라는 말은 뭐 스피릿, 뭐 소울, 뭐 가이스트 요런 말에 다 유령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 유령이라는 말이 서구에서는 그렇게 나쁜 이미지가 아닙니다. 유령이라는 말은 뭐 스펙트 그런 말, 스펙트 보다 스펙트 리스펙트 할 때 그 스펙트 그것도 유령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냥 보다는 스펙트는 보다는 의미에서 나온 거니까 그 아주 부정적인 말이 아니죠. 우리 말은 뉘앙스가 좀 부정적인데 서구에서는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령이라는 말이 사상, 철학 그런 의미가 됩니다. 유령은 사상, 나의 사상을 만들어 발명할 수밖에 없다. 발명해야 된다. 성각, 부와 가난, 고귀함과 저열함 등 가치들의 모든 이것들은 무기가 되어야 하며 삶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극복한다. 이것도 좀 특별한 내용입니다. 선과 악, 부와 가난과 저런 등 가치들, 이런 가치들은 모든 이런 것들은 무기가 되어야 한다. 초인의 어떤 자기 극복, 뒤에 자기 극복 나오는데 초인이 되는 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중요한 거는 초인이 되는 데는 가난하든 부자든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초인이 될 수 있고 부자가 돼도 문제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만약 이걸 평등만 강조한다 그러면은 강조하고 초인을 외면해버리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인을 되는데 초인을 목적으로 삼을 경우에는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초인이 될 수 있고 유교에서 이제 그 안빈낙도 이제 그런데 안빈낙도 가난 속에서도 공자는 군자가 될 수 있다. 안빈낙도 이제 그런 강조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평등만을 부와 가난과 경제 평등만을 주장했을 때는 그 세계가 낙타 세계가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와 이런 경제 평등 하고도 초인이 되지 못하면 초인 세상을 만들지 못하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초인으로 가는 길에는 뭐 고귀함, 저열함 이런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이런 것을 다 그름으로 삼아서 초인이 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열함이 됐건 뭐 고귀함이 됐건 이런 것도 다 이제 초인의 어떤 세계를 만드는데 큰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복해야 함을 말해주는 거다. 삶은 스스로 기둥과 계단을 만들어 자기 자신을 더 높은 곳에 세우려 간다. 삶은 아득히 먼 곳을 지켜보며 더 없는 행복의 아름다움을 통해다. 그러면 삶에는 높이가 필요하다. 행복의 아름다움, 이것도 멋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움, 진선미를 다 포함했는데 행복도 아름다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행복의 아름다움을 동경하는데 그 동경하려면 높이 올라가야 되죠. 높이 성질에 낙타에서 벗어나는 거. 계단을 이용해서 계단의 도움을 받아서 높이 오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초인이 되기 위해서 삶에는 높이가 필요하며 여러 계단을 올라가는 자의 모순이 필요하다. 또 모순 나오죠. 그러니까 이 평등이라는 말에도 다름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 했듯이 모순, 우리가 성장하고 계속 발전하게 했으면 모순이라고 하는 동력, 모든 사물과 모든 가치, 모든 것에는 하여튼 모순이 있는데 그 모순을 잘 활용해서 어떤 그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고 진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체도 이 모순 변증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니체 철학에서. 달 한 둘가 사는 구멍이 있는 곳에 한 낡은 사원의 폐허가 하늘을 향해 솟아있다. 이 폐허라는 얘기 나오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폐허라고 하는 거, 폐허 속에서 그러니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사상, 현자, 비밀. 그러니까 우리는 폐허라는 것은 베이스,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 초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그런 가치 질서를 다 파괴하고 그 폐허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제로 베이스에서 하는 거죠. 기존의 어떤 토대도 인정하지 않고, 그 토대를 다 무너뜨리고 새로 이제 이렇게 출발해야 그게 이제 초인의 사상이고 초인의 세계를 여는 것입니다. 폐허에서 아름다움의 내부에 있어서 투쟁과 불평. 그러니까 아름다움 속에 위약주가 있다 했을 투쟁과 불평등 이런 게 다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움 속에 힘과 이것도 모순이죠. 전쟁이 들을 때 전쟁까지 아름다움 속에 전쟁까지도 불평등, 전쟁까지도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등을 얘기한 데에서 우리가 이 불평등을 완전히 도외지해버리면 그 평등을 실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둥근 천장과 아치는 서로 천장과 아치도 보면 그것도 경쟁하듯이 서로 맞대고 이렇게 모순이 있는데 모순을 통해서 거룩하게 분투하고 있다. 빛과 그림자처럼 벗들이 우리도 이와 같이 당당하고 아름답게 저기 서로 적이 되자. 적이 돼. 우리도 거룩하게 서로 아치와 천장이 이렇게 서로 맞대고 맞대면서 그 유지가 되듯이 큰 건물이 유지가 되듯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모순이 있고 당당하게 이렇게 맞서면서 거룩하게 분투하면서 용트림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적이 되자 경쟁이 필요한 거예요. 경쟁이 필요한 벗하고도 경쟁하고 라이벌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맞서서 분투해서 그래서 이제 성장하고 진보하자는 것입니다. 당당하고 아름답게 모순을 만끽하자 뭐 그런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다. 정부가 정의가 생각하고 그러나 벗들여 내가 현기증을 일으키지 않도록 여기 기둥에 나를 단단히 묶고다오. 나는 복수심의 해월이 휘말리기보다는 기둥에 묶인 성자가 되는다. 참으로 나로서는 돌풍이라 해월이 바람은 아니다. 그리고 춤추는 자에게는 하지만 결코 타란툴라의 춤을 추는 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이제 이런 복수를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적인 복수. 그러니까 이 복수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정의와 관련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게 선악 도덕 관념을 가지고 선악에 대한 어떤 그런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복수하는 사적인 복수를 하는 것은 그런 철학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가 그런 철학도 없이 도덕도 없이 그렇게 수천 년을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복수의 역사에 대해서 현기증을 느끼고 다 이제는 그런 복수의 역사의 종말을 짓자. 그래서 이제 차라리 나는 복수 그런 것보다는 해오리의 바람에 휘말리기보다는 기둥에 묶인 성자는 기둥에 묶인 배어 속에서 아까 배어였지만 배어에 있는 그런 기둥에 묶여서 그냥 그런 고행자가 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복수에 의한 뭐 어떤 그런 역사의 뭐 어떤 그런 발전 뭐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배어의 기둥에 묶인 성자로서 그냥 남는 게 낫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니까 복수를 그만큼 거부하는 것이죠. 자라투자는 돌풍 원래 자라투자가 그 돌풍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앞장에서 보면은